어머니, 통장과 도장을 저한테 맡기세요.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이 제 재산을 노리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비극은 한 장의 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처음 신혼집을 준비할 때 남편이 손수 고쳐준 문짝,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마당의 돌멩이들까지 모든 게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시골 마을의 이 작은 집은 제 삶 전체가 담긴 박물관과도 같았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노란 봉투에 공식적인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저 세금 고지서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읽으면서 제 눈이 계속 같은 숫자로 돌아갔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산정 통지서. 그 문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집이 대규모 복합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금 규모였습니다. 토지 보상금 120억 원, 건물 보상금 80억 원, 총 보상금 200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정말 읽은 대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200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평생 벌어도 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본 돈 중에서 가장 큰 숫자였어요. 그런데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 마음은 왜 자꾸만 불안했을까요? 그건 며칠 전 저녁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상속금 때문에 형제 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유산을 두고 형제가 원수처럼 변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버린 자식들의 민낯이. 뉴스에서 본 그 끔찍한 이야기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제 자식들도 그럴까봐 두려웠습니다. 첫째 민지는 대형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타워 팰리스 같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죠. 남편도 좋은 직책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한테 잘했지만 요즘은 바쁘다는 이유로 몇 달씩 연락도 없었어요. 둘째 준호는 서울의 큰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합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똑똑한 아이인데 제게는 항상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나는 것도 일정에 맞춰야 한다고 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막내 성수는요.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편의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아이는 항상 제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형들보다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저한테 효심을 보일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밤 잠을 설쳤습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제 자식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생각만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제 남편은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돈을 자식들에게 주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말입니다. 제 자식들이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지를요. 돈이 없을 때도 저를 챙기는지 말입니다. 새벽부터 옷장을 뒤져 가장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입던 색바랜 바지와 해지는 소매의 옷입니다. 신발도 구두 한쪽이 벗겨진 것을 고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마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노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제가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거짓말을 할 거였습니다. 암 진단이라는 거짓말,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 자식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짓말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서 제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볼 거였습니다. 비정한 엄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변하게 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을 굳히고 저는 첫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저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딸을 만나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계획의 일부였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최신 패션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이 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명품 시계가 손목에 반짝였고 얼굴에는 고급 화장품의 윤기가 흘렀습니다. 민지는 저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라고 깨달으면서도 한 번 더 확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반응이 제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몸속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치료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 잠깐 불안감이 떠올랐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투덜거리며 지금 자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다시 꺼내자 민지는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어요. 결국 본인이 직접 도와주기는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신 민지가 제시한 것은 대학병원의 분할 납부 제도였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로 진료라도 받으라며 빨리 가보라고 했어요. 카페를 나가면서 저는 담담하게 둘째 아들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준호의 법률사무소는 대도시의 고급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들은 매우 세련되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레 준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제 모습을 한번 훑어본 후 준호의 스케줄이 매우 바쁘다고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휴대폰으로 누군가를 호출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로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에 바빴고 저는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준호가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바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다가 문제가 생겼다며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어요. 5분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이미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의력은 저에게 쏠려 있지 않았어요. 준호가 제시한 방법은 금융회사의 대출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자신의 비서실에 연락하라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여러 개의 직급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비서 3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준호는 지금 매우 중요한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며 본인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고급 로비 의자에 앉아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명함은 너무 차가웠어요. 그 차가운 느낌은 마치 제 아들이 아닌 완전한 다른 사람과 만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준호도 민지처럼 변했습니다. 둘 다 성공했고 둘 다 바빴으며 둘 다 제게 무심했어요. 로펌 건물을 나올 때 하늘은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걸었습니다. 거리에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져갔습니다. 마지막 기대는 막내 성수를 향했습니다. 성수는 다른 형제들처럼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주택가에 위치한 그 가게는 밤 10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성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게에 들어서자 성수는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으로 손을 멈췄어요. 성수는 어머니 행색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아무런 물음 없이 당장 의자를 가져다 놨어요. 저는 앉으면서 건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비용이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말없이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밤 10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뒤로 가서 가방을 챙겨왔습니다. 그 속에는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성수가 몇 년 동안 모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성수는 이것이 자신이 가진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자신이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성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성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수는 자신이 회사를 다니다가 나온 이유를 처음으로 설명했습니다. 형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를 하면서 어머니를 자주 볼 수 있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보상금 계약서를 받은 지 3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성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지와 준호가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찾아온 거였어요. 민지는 어머니가 자꾸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요즘 안 뵌 지도 오래됐고 혹시 외로워하시지 않을까 해서 왔다고 했어요. 준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법정 일들이 바쁘지만 어머니 생각이 자꾸만 났다며 시간을 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건강은 어떤지 물었어요. 마치 평소에 어머니를 늘 생각했던 자식들인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점점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뭐라고 지내냐는 일반적인 물음에서 시작해 마을에 무슨 개발 사업이 있다는 소문은 없냐고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 집 앞 골목도 포함되는 건 아니냐고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들의 의도를 감지했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단순한 궁금증도 아니었어요. 마치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친한 척하며 접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혹시 보상금 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 말투는 마치 이미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준호도 웃으며 그렇다면 법률 문제가 많을 텐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에 그 따뜻한 표정은 이제 사라졌고 대신 무언가를 노리는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어머니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요. 어딘가에서 이 소식을 들었고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와 접근한 거였습니다. 성수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도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보상금이 정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부터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그 따뜻한 관심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그들은 오직 돈을 어떻게 나눌지에만 집중했어요. 민지는 자신이 맞으니까 보상금 관리를 자신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경제력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돈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준호는 법률 전문가라는 이유로 세금 절감과 자산 관리를 자신이 담당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지에 대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자신들이 돈을 더 많이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민지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어머니의 생활비를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다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준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과 인장을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뒤 민지와 준호는 다시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어머니를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마치 어머니를 위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은 보상금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가 타워팰리스의 자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법무법인 근처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제안했어요. 둘 다 어머니의 편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며 조용히 제 곁에 섰습니다. 형과 누나의 욕심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인지를요. 돈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와 준호를 조용히 불러앉혔어요. 그들이 내 앞에서 펼쳐 보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10만 원과 대출만 제시했던 사람들이 돈만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요. 성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놨지만 형들은 어머니를 돈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억 원의 보상금 중 전부를 성수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반박했어요. 자신들도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자식이면 자식답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외면했고 돈이 생기니까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힘들었다며 설명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회사 일도 버거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못했던 것들이 그 때문이라고 변명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 사건들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요. 내가 60년을 살면서 키운 자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변한다면 그것은 자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어요. 저는 성수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수와 저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보상금의 일부를 들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제가 살았던 시골 마을과 비슷했습니다. 산이 보이고 강이 흐르고 계절의 변화가 선명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수의 아내는 게스트하우스의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손님들을 위한 밥상을 차렸어요. 작지만 정성 가득한 그 밥상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성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작은 것들을 챙겼어요.
밤이 깊어지면 성수는 손님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수가 가진 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요. 민지와 준호는 몇 달이 지난 후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매우 초라해 보였어요. 민지는 남편과의 관계가 결국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어요. 준호도 법정 사건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 것, 그리고 성수 가족을 존중할 것이었어요. 민지와 준호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주간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그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수가 손님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를 보면서 아내가 정성 들여 만든 밥상을 나누면서요. 시골의 조용한 밤하늘을 보면서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함께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어떤 이는 큰 보상금을 받아서 행복해하고 어떤 이는 돈 때문에 가족과 싸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 딸과 아들들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과 신뢰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